노유진의 100분 토크. 예, 100분 토크도 진중권 교수 대신 유시민이 진행합니다. 지금 뉴스가 다 휴전선 근처하고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일로 지금 채워지고 있어서 다들 관심이 거기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정치권은 지금 뉴스에 소외되어 있긴 하지만 되게 나올 때는 뭐 북한 규탄하는 그런 입장을 여야가 함께 하면서 뭐 한다 이럴 때만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가장 큰 관심은 지금 다음 총선과 관련돼 있는 규칙 그거를 정하는 문제에 다 가 있습니다. 지난 20일이었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에 있는 이 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서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두 당이 어떤 잠정 합의한 안건을 처리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여기 정치개혁특위위원인데요. 이 합의가 위헌이다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못하게 해가지고 힘세더라고요. 합의안 처리를 여야가 또 여야 정당들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합의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가 쭉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번 당하고 2번 당에서는 25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이 안건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하죠. 지금 북한 관련 뉴스에 다 묻혀 있긴 합니다만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는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담 못지않게 국민들이 이 관심을 주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이 어쩌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시민단체 관계자를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참여연대의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태호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이태호 사무처장님은 이제 25일 출범하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 일을 또 맡으셔가지고 여러모로 애를 쓰고 계신데요. 본인이 정치하실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애쓰시는 이유가 뭔지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시민단체가 정치개혁을 위해서 일해야죠. 정치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예. 어쨌든 뭐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떨구거나 붙일 권리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저희 참여연대도 창립 초기부터 의회 감시 그리고 정치개혁 활동을 쭉 해왔고 아시다시피 2000년에는 낙선운동도 했었고 그 낙선운동의 여세를 모아가지고 사실 2004년에 지금 말하자면 1인 2표제로 선거법을 바꾸는 것도 당시에 이제 2004 정치개혁 시민연대가 만들어져서 개혁된 뭐 시민운동의 하나의 결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특히 이제 선거구제를 좀 개편해서 무엇보다도 사표를 좀 줄이고 지금 여야 양당 간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국회 구조를 어떻게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참신하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게 유권자로서는 큰 관심사다 이렇게 봐서 저희가 정치개혁연대를 꾸리고 또 활동도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1번 당하고 2번 당이 합의해서 처리하려고 했던 정치개혁특위의 합의안 이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못하게 막아가지고 일단 이제 늦춰놨는데
박원석 의원이 오늘 이제 나오셨으니까 네. 이 합의한 내용이 뭐고 네. 뭐가 문제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 소위입니다. 정치개혁 특위 내에. 그래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결정을 해서 획정위에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획정위가 그에 따라서 선거구 재획정을 해서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이제 선거구 획정 결과를 들려주게 돼 있는데, 근데 이 선거구 그 공직선거법 개정 소위에 앞서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정수를 현행대로 한다. 299명. 예, 이런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동안에 정의당에서는 그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쭉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연말이었죠.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인구 편차, 당시 기준으로 현재 인구 편차 3대 1은 위헌이다. 2대 1로 하고 언제까지 그거를 갖다 획정하라. 이렇게 헌재가 판결을 네, 내려줬습니다. 올 연말까지 획정하라고. 네. 그 뒤에 이제 국회 정개특위가 만들어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선거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으로 하되 사표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200명 그리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런 거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권역별로 네, 하는 권역별로 이른바 독일식이라고 얘기하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그래서 굉장히 전향적인 제안이 나왔고 그 뒤에 이제 이 논의가 탄력이 붙기 시작했는데 정개특위에서 유의미한 합의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국회가 그 내용을 다시 손댔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게리맨더링이 일어나고 나눠먹기를 하고 이런 게 과거의 관행이었는데 이번 정개특위에서 한 가지 합의에서 통과된 거는 선거구 획정위가 그 획정위에서 국회로 보낸 안에 대해서 내용은 손을 대지 못하도록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비토권 한 차례. 네, 한 차례에 걸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건 굉장히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고요. 이제 선거 제도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 그 정의당에서 정수 확대도 제안하고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도 제안하고 그래서 뭔가 불을 붙이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게 지금 그 거기다 찬물 견진 그런 합의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국민들 그 정서나 여론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저희도 그런 국민 여론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처럼 이 비례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거대 양당 간 이 의석 독점을 보장하는 이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를 조금 더 선진적인 선거제도로 개혁하기 위한 논의를 선행하고 그 논의에 기초해서 이 정수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자라는 게 저희 제안인데 일단 300명을 덜컥 합의해 놓으니까 그런 어떤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게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예, 위헌이라고 얘기한 것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부분인데요. 왜 위헌인가? 그거를 300명을 합의해 놓고 비례를 얼마로 하고 지역구를 얼마로 할 건지를 획정위원회에다가 결정하라 그랬어요. 근데 획정위원회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명백한 위헌이고 여야 스스로가 이번 정개특위 구성해서 공직선거법 소위 그 전 논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숫자 문제, 지역구 숫자 비례 문제는 국회가 결정해야 된다. 이거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야말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선거구를 나누는 일만 하는 데죠. 원래. 네네. 네. 그렇게 스스로들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심상정 대표가 그 회의록을 드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야가 300명 정수를 정해놓고 획정에 이걸 떠미는 거는 그 자체로서 위헌이고 국회 책임 방기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도 이 합의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예, 이태호 그렇습니다. 사무처장께서 왜 특정 정당을 편을 드세요? 시민단체가? 저희는 뭐 특정 정당을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편 좀 들어주세요. 굳이 든다면 정의당을 편들고 있나요? 예. 아니 결과적으로 정의당을 편드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편든 건 이번에 아니죠. 의원 정수를 의원 정수가 아니죠. 의원 1인당 국민 과연 몇 명을 대표할 것인가가 지금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하자는 것을 했는데 말하자면 저희가 청원한 것은 인구 1인당 14만 5천 명을 대표하게 하자. 이게 왜냐하면 민주화 이후에 88년에 총선할 때 국회의원 1인당 14만 5천 명을 대표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인구수가 막 늘었는데도 의원 정수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재헌의회 때는 국회의원 1인당 10만 명을 대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 그 설계대로는 지금 한 500명이 돼요. 500명이 돼야죠.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법이 여러 가지 변화를 못 쫓아가고 있다. 근데 이게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뭐 지금 현 여당 그리고 제1야당 어느 누구도 청원을 잘 안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정의당 편에 서서 저희가 제가 청원 소개자입니다. 아, 예, 그러시구나. 예. 예, 그렇죠. 여기 계시는 박원석 의원이 도와주셔가지고 청원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왜 이걸 비판하느냐 하면, 물론 국민 여론이 워낙 국회에 대해서 기대치가 낮습니다. 국회의원들 하는 게 뭐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 정수 늘린다 그러면 밥그릇만 늘린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국민들이 국회를 비난하는 데는 국회가 좀 더 효능감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의 처지를 대표해주자 하고 대변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서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이던 선관위조차도 지금 정치권이 너무 고여 있다. 그래서 투표를 하더라도 사표가 너무 많이 생기고 현재 있는 기득권 정당들이 자기가 얻을 표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간다. 예. 그래서 의석수를 대체로 지금의 여당과 제1야당이 나눠 갖는 구조로 돼 있으니까 지역구에서는 사표를 줄이고 또 국회 전체에서는 비례성을 높이려면 이번 선거구제 계획은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 중심으로 개혁돼야 된다라고 선관위 자체가 안을 낸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숙제가 정치권에 던져져 있는데 여야가 사실은 의석수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핑계로 정치개혁의 핵심 문제를 정면에서 승부하는 걸 회피하고 선거구 획정에 떠넘긴 거잖아요. 우리는 300명만 그대로 유지하는 걸 정할 테니까 비례대표 의석수하고 지역구 의석수는 니네가 정해줘라. 근데 그렇다고 또 그러면 지역구 수를 확 줄여도 선관위가 낸 것처럼 200명 정도로 확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제죠. 예. 좀 보충하실 말씀이 예, 있으시죠, 노 대표? 예,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이거 전문적으로 고민 안 해본 분들은 복잡하게 좀 보여질 수가 있는데 쟁점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1인당 몇 명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게 바람직하냐, 즉 의원 정수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은 그대로 둘 것인가, 혹은 몇 해 전에 어떤 분처럼 막 한 100명 줄일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의원 정수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성이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선거제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이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늘릴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늘릴 것인가, 혹은 줄일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두 번째 쟁점이고요. 세 번째 쟁점, 저는 이 마지막 쟁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선거제도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선거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배분하는 건데, 이 권력 배분의 민의가, 국민의 뜻이 가장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잘 반영되는, 즉 권력 배분의 공정성이 어떤 선거제도를 통해서 가장 많이 확보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의원 정수 늘려야 된다는데 저는 동의하는 입장이고, 비례대표도 더 늘려야 되지만 그 전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 그 목만큼 의석을 갖도록 하는 권력 배분의 공정성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보면은 국민이 지지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300명 중에서 비례대표가 54명이죠. 근데 이 지금 현재 비례대표는 국민이 어느 정당을 선호하는가 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고 의석을.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역구 의석은 1%라도 더 많이 얻으면 당선되는, 뭐 40% 얻고도 당선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순수하게 국민의 뜻을 100% 반영해서 뽑는 비율은 300석 중에 54석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이게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구를 기준으로 보면 내가 투표한 후보가 국회에 간 사람이 반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반이 안 네. 되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반이 뭡니까? 사실은 백중세로 3파전이 이루어졌을 경우로 생각해 보면 60% 이상이 사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찍은 후보가
내가 지금 표가 60%가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죠. 제가 그 전에 노원에서 40% 얹고 3자 대결 해가지고 40% 얹고 제가 낙선했는데 그때 1위 했던 한나라당 후보는 43% 얻었어요. 그렇죠. 민주당 후보는 15% 얻고 그럼 43을 얻고도 그게 57% 유권자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43을 얻은 사람이 당선되게끔 물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선거구로 하면 몰라도 여러 선거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은 19명을 뽑습니다. 국회의원. 그런데 부산 시민들 중에 새누리당 의원을 선택한 사람 그 지역 투표든 정당 투표든 선택한 사람은 52%에서 54%밖에 안 돼요. 거의 반만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한 셈인데 의석은 19석 중에서 17석을 가져가거든요. 의석 점유율은 90%가 되는 거죠. 예. 이제 이런 선거제도의 문제를 고쳐서 예를 들면 우리는 그래서 국민이 지지한 정당에게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율이 18%인데 독일은 100%예요. 그렇죠. 핀란드도 100%고 벨기에도 100%고 다 100%예요. 동유럽의 새로 민주주의를 도입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 제도를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을 100% 내지 거의 근접하도록 올리는 일, 권력 배분의 정당성, 이제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선관위가 제안한 게 이제 200대 100으로 지역구와 비례 숫자를 맞추자 하면은 적어도 지금 우리 그 국회에 그 국민들의 지지에 따른 의석 비중이 지금처럼 18%가 아니고 확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죠. 게다가 이게 독일식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정말 100%에 근접하게 올라갈 수 있는 제도고. 사실 선관위는 독일식을 제안한 거죠.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당선자의 득표수하고 낙선자의 총 득표수를 합해 보면 낙선자의 총 득표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겠죠. 이건 명백한 국민 주권의 왜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새누리당이 자기들 지지율보다 더 많이 얻어간 즉 남의 당에 다른 당에 갈 의석을 자기들이 이렇게 가져간 뭐 직접 절도를 했던 아니면 제도적으로 절도한 작물을 얻었던 그 새누리당의 초과로 가져간 의석이 13석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1석이에요. 25개. 예, 이걸 내놔라는 누가 뺏긴 거예요. 거예요? 누가 뺏겼어요? 이걸 이제 나머지 당들이 다 합쳐서 뭐 뺏긴 지금의 정의당을 포함한 나머지 당들이 뺏긴 셈인데 저는 뭐 우리에게 없는 의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거 가져갔냐? 작물을 내놔라. 그렇습니다. 작물 취득은 예. 범죄잖아요. 이걸 내놔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선거 개혁이에요. 많은 분들이 약간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래도 다수결이라는 게 있다. 뭐 어쨌든 1%라도 진 사람은 이긴 사람한테 승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선거 제도를 생각하시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수결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또 우선권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선거 제도를 꼭 그렇게 설계할 필요는 없거든요. 각 정당이 국민들의 지지받은 표만큼 고스란히 의석에 반영할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소선거구 지역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1%로 진 표는 모두 다 쓰레기통에 가는 방식으로만 설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권자들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1등을 뽑아요. 근데 1등을 뽑아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정당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표하는 방식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 그렇죠. 후보자 찍고 정당 지지하는 정당 찍고. 근데 정당이 얻은 표만큼 1등한 사람 중심으로 의석을 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 의석에 배정되고 그렇지만 1등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당이 10%를 얻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299석이면 30석을 받는 거고 30석 중에 이제 지역구 당선자 10명이 있으면 비례를 20개를 받는 거고 15명 있으면 15개 받는 거고 한 명도 없으면 30개 전부를 비례로 받는 제도가 독일 제도인데. 그렇죠. 이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바꾸자고 한 게 지난번 중앙선관위가 낸 제안이죠. 네네. 근데 그거를 지금 여야 정당이 배척하고 일단 합의한 거 형식적으로는 의원 정수를 현행 유지한다는 299명으로 한다는 것만 합의를 했지만 그 합의의 이면에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그 선거제도의 변경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비판하는 겁니다. 사실 왜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지 않느냐 생각해 보면
결국은 야당도 지금 선거 구조 하에서는 자기가 가져갈 표보다 더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 선거제도가 너무 여당에게 유리하다라고 비판하면서도 사실은 얼마든지 여당과 묻어갈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아니 여당한테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제1야당한테도 엄청 유리한 제도죠. 그렇죠. 물론 따지면은 새누리당이 좀 더 많이 가져가긴 하나. 그거는 새누리당이 득표율이 좀 더 높았으니까 좀 더 많이 가져가. 13석 11석 차이니까. 그리고 도둑질도 열심히 한 데는 더 많이 작물을 취득한 거지.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금도 보면은 순금이 있고 14K, 18K 이런 게 있잖아요. 14K는 금 함량이 75%밖에 안 돼요. 그만큼 떨어지는 건데 이 선거제도도 보면은 미니를 몇 퍼센트 반영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18%만 미니 반영하고 있는 셈이에요. 지금 보면은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하고 같은 방식이지만 비례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3분의 2입니다. 37.5%의 순금 함량이 있는 거예요. 독일은 100%고 100%인 나라 독일만은 아니에요. 또 많습니다. 유럽이 전반적으로 서유럽, 예, 북유럽은 다양한 선거제도를 갖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이제 원하는 만큼의 의석을 갖다가 각 정당에게 지지하는 만큼 배분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보면 민의를 반영하라는 것이지 무슨 어느 당에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쨌건 간에 그래도 이제 제1야당하고 집권당하고 제1야당이 국회 의석의 90% 넘게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두 당이 합의했다 그러면 그냥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점에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 좀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심상정 의원이 소위에서 잘 싸우고 계시니까 여지가 일단 있을 테고. 혼자서 아무리 싸워도 공중부양할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해.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정치개혁 특위가 사실 유권자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저희가 방청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25일 날 내일 열리는 소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투명하게 봐야 되겠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어떻게 싸우시는지도 봐야 되겠고 다른 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지도 봐야 되겠다 하는데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정의당이 제안하신 위헌론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헌 논란을 제기할 근거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법에서 지역구 비례대표수를 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이제 법에 명시하자는 운동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법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야가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서 지역구 비례대표수를 정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선관위한테 시뮬레이션을 부탁해서 지역구 200석으로 만든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우리는 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구를 만들겠소. 그걸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그렇게 하면 여야는 본회의에서 예스 노만 결정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여야가 자기 손으로는 도대체 자기 지역구를 못 줄이겠다. 그러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역구를 줄여서 여야한테 힘든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 300석이면 200대 100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다 그래 뭐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225대 75 3대 1로 해가지고 받을래 말래 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선거구 획정위원들이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논리적으로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근데 지금 여당 야당이 얼마나 기득권에 집착하냐면요. 지금 지역구에서 5개만 줄어도 여당이다 야당이다 절대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여당 야당의 이 답답한 기득권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흔들 가능성도 있다.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흔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지금 여야가 각각 4인씩 추천을 했습니다. 이분들 보면은 이제 학문적 이론적으로 자기 입장들이 있으세요. 또 그중에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지금처럼 이렇게 민의를 왜곡시키는 선거제도가 아닌 제대로 된 선거제도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순수한 학문적 이론적 그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어쨌든 이게 여야의 영향력이나 이 정치적 자장이 미치는 정치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뭐 그런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첫 번째고요. 지금 이번 합의의 합의 자체는 그냥 현행대로 300명으로 한다. 근데 왜 그런 합의를 했을까, 여야가? 왜 그것부터 합의했을까? 이 이면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새누리당은 명백히
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거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뭐 비례 줄이면 되지 뭐 그렇게.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에서 그 보고서가 나온 걸 보면 정확하게 진보 정당인 과거의 민주노동당, 현재의 정의당과 같은 그런 제3당과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기란관계에 있다. 이거를 딱 써놨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네, 딱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걸 양보하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이제 입장이 모호한 건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당론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이게 이제 당론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당론하고 같은 거냐 이걸 한번 좀 확인이 필요한데 선관위안을 또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한편에서는 했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대표가 네네. 선관위원회의 200대 100 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논의해보자 그런 제안도 했죠. 근데 이제 정개특위에서 그 논의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정개특위 위원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한 실질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 얘기하면 당내에서 맞아 죽어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먼저 꺼내는 법도 없고 이렇게 덜렁 정수합의를 해놓으니까 결국에는 현 선거제도가 여야에 고르게 주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에 야당 또한, 그러니까 제1야당 또한 이해관계가 같은 거 아니냐. 근데 국민들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그 특권, 기득권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해요. 그에 대한 비판 의식도 높고 특권을 내려놔라는 요구도 있고 그런데 정당의 기득권에 대해서는 되게 너그러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정당의 기득권에 대해서 오히려 잘 소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 같고요. 근데 국민이 답답해하고 국회의원들을 싫어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정당을 기본으로 하는 이 국회 내 정당 정치가 맨날 생산성 없이 논쟁만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국민들의 요구되는 바를 대변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걸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들에게 의원 정수 늘리는 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정당이 이러이러한데 정당 구조를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같이 묻는다면 전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긴 뭐 여론조사를 하면 국회 확 없애버릴까요? 그러면 지지가 더 많을 걸. 많죠. 대통령도 확 없애버릴까요? 그러면 그것도 지지가 많을 걸.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 하기 시작하면 언론 확 없애버릴까요? 그것도 많을 걸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지금 의원들이 이런 정당 제1당과 제2당 그러니까 집권당과 제1야당이 이 자기 당이 가지고 있는 부당한 기득권을 그냥 유지한다는 게 참 사실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바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했는데 독일식 정당명 비례대표제 도입을 가지고서 이제 이 지역 패권주의라거나 또는 정치개혁의 어떤 활로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저는 그 물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 주로 더 강조를 한 얘기지만은 그게 어찌 보면은 당시에 이제 집권당들이었는데 그 집권당의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기득권을 좀 내놓는 그런 진취적인 제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조건으로 대연정하고 임기 단축 뭐 개헌 다 포함해서 그런 거에 제안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은 그 당의 의원들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중에 뭐 다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당수가 이 반대를 했어요. 제가 17대 국회 정치개혁 정개특위위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난리였죠. 그걸 반대했어요. 대통령은 독일식 정당명 비례대표제를 얘기하는데 그 소속 의원들 중에 특히 저 어떤 지방에 있는 분들 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에 제가 간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위원장 하던 삼선 의원한테 맨날 보고서를 갖다 주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유시민 의원 일 참 잘하세요. 근데 그 보고서가 의원총회에 보고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전부 다 위원장 서랍에 들어가고 다시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었어요. 열린우리당.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때 공약도 그러하고 이번에도 보면은 그 입장이 좋아요. 정의당 입장과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 아니에요, 아직. 당 대표론이에요. 문재인 대표를 정의당으로 모셔오면 안 될까? 우리 스카우트 할 용의가 있죠. 예, 우리는 용의가 있죠. 용의가 있죠. 굉장히 고마워하시겠네요. 그 당 대표께서. 그게 저는 당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새정치연합이 정말 떳떳하다면 이거 당론을 우선 해가지고 이 입장을 갖다가 정말 일관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지난번에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비례대표 늘리자 이거는 뭐 이제 준 당론 정도로 확
확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현재 비례대표제를 권역으로만 쪼개놓은 건지 아니면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른바 독일식이라고 얘기하는 이 표의 등가성, 표의 비례성 이게 정확하게 보장되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하는 건지는 그거 굉장히 아니에요. 그거 모호하게 아니에요. 얘기를 하고 아니, 있어요. 모호하게 얘기한 이유는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때문에 예. 그게 아니고 그냥 현재의 54석을 전국 단일 명부로 하는 거를 지역별로 쪼개서 명부를 만들어서 비례 당선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새정치연합 소속이지만 난 영남에서 당선된 비례대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자. 새누리당은 나 호남에서 당선된 비례대표요. 이런 정도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영호남에서 이른바 이제 비례대표로서 교차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지역주의를 완화한다. 이런 명분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이 민의의 정확한 반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최악의 제도가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두 당 이외의 당은 없애겠다는 거죠. 부당 이외의 비례대표 없어지죠. 당선자가 안 그거는 나올 수 이제 있습니다. 암 환자한테 아까진기 그러나 빨간 약 옛날 아까진기 일본 말인가 그 머큐로크롬 예. 그거 발라주는 거하고 비슷해요. 발라주는 게 아니라 그걸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약인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간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를 저희 시민단체들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했습니다. 독일식으로 연동할 때고 비례대표 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면은 권역별 비례대표가 의미가 있을 텐데 줄어들 경우에는 진짜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는 적어도 비례대표 수가 100명이 넘어서 뭐 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이라 하더라도 100명은 넘어서야 권역별 비례대표가 의미가 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권역별 비례대표는 아무래도 이제 인구수에 영향을 받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100명이라고 칠 때는 권역으로 쳐서 호남 권역에서 한 10% 정도를 얻으면 국회의석 1인을 가지고 있고요. 경기 권역에서는 3% 정도를 얻으면 의석수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경기도 같은 데서는 3%만 얻을 수 있고 전라남도도 10% 얻을 수 있죠. 전라남도에서 10% 같은 노력하면 얻을 수 그럼요. 있으니까. 얼마든지 얻습니다. 그럼 뭐 전국에서 3%를 얻어야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소수 정당이 진출할 수도 있고 지역 그 감정 완화될 수도 있고 또 지역에서 늘 맹주로 되는 여당에서는 뭐 새누리당 영남에서는 호남에서는 그 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이 독점 구도도 깰 수 있는데 단순히 호남에서는 뭐 새누리당, 영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아니라 정의당이라든가 그렇죠. 지역정당이라든가 이런 당도 해볼 만해서 정말로 정치가 다원화될 수 있을 것 결국 같아요. 독일식 선거제도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는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용어로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만 독일식 정치제도는 정당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요. 그렇죠. 예. 국민들 중에 독일 경우는 5% 이상의 그 지지만 받으면 교섭단체가 바로 돼버리도록 돼 있잖아요. 예. 지역구에서 한 명도 당선 안 돼도. 물론 5%가 넘냐 남냐에 따라서 그걸 3%로 할 수도 있고 5%로 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이런 식 독일식 제도면 저도 요슈카 피셔만큼 할 수 있어요. 요슈카 피셔가 한 일이 7%의 안정적 지지를 얻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7% 높을 때 8% 낮을 때 한 5%. 근데 그 정도는 사실 할 수 있거든. 예,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뭐 비례대표 한 2석 만드나요? 그 정도가 고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차이가 있으니까 새로운 정치 지도자,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 세력이 국회 안으로 진입할 수 없게 꽉 막아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두 당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 남해당 의석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의석이 지금 300명이잖아요. 그러면 5% 지지받으면 15석 줘야죠. 맞죠. 10% 지지받으면 30석을 줘야 민의가 있는 대로 반영되는 건데 큰 두 당이 다 먹고 작은 당 목까지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뉴질랜드가 지금 한 20년 전에 두 개의 큰 당의 지지율이 합해가지고 70%가 안 됐어요. 예. 근데 선거에서 이 두 당이 96%를 가져가 버린 거야.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국민들이 뿔났어요. 그래서 국민 투표해가지고 선거제도를 독일식으로 바꿔가지고 지지율만큼 가져가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지도 않은 의석을 왜 가져갔느냐. 근데 뉴질랜드 국민들 똑똑해요. 똑똑하죠. 우리보다는. 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조광래입니다. 내 차를 어떻게 팔아야 할지, 또 좋은 중고차를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하시죠? 중고차는 믿을 수 있는 딜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조광래 중고차가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합니다. 대표번호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도 똑똑하지만 그 70%를 득표하고 합쳐서 96%의 의석을 가져간 당들이 네. 그렇게 선거 제도를 변경하는 데 합의를 하고 그 총리가 또 국민투표 회부를 하고 그게 대단한 이게 거죠.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대단한 네. 거죠. 예. 우리도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좀 작전을 짜봐야죠. 사실은. 우리 같으면 작전이 아무리 있어도 상대방이 작전이 먹힐 만한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우리 조금 전에도 나온 얘기처럼 어떤 제도가 민의를 반영하는 정당하고 공정한 제도인가, 올바른 제도인가라는 논의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럼 그 올바른 걸 현실로 만들 수는 없을까? 네. 작전의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죠. 있는데 현재까지의 경험으로는 양당에게 맡겨서는 안 풀린다. 근데 국민투표를 하려면 네.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해부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또 전혀 먹힐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대선에 이걸 걸자. 뭐 물론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전개특위 등에서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싸워야 되겠지만은 대선 때 이걸 걸어가지고 지금 현재 여당은 이거 지지할 리가 없으니까 야권들이 단결하고 그래서 이걸 대통령 후보가 내가 대통령 되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미리 공약하고 그래서 대통령 되면은 1년 이내에 나중에 못하니까. 근데 제1야당이나 집권당에서 그걸 공약하는 순간 쫓겨날 걸 그 후보가 국회의원들한테. 아니 대선 때는 아유, 공약할 네. 수 있을 겁니다. 대선 때는 가능하죠. 안 지키니까 문제인 거지. 저희가 그 문제를 많이 고민했는데 사실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당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유권자들이 못 느끼는 면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정당이 맨날 이합집산하니까 정당이 정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다라는 느낌을 잘 못 주는 면이 있어서 정당 정치가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될 거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원론이고. 그렇죠. 두 번째 이제 또 기술적으로나 좀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개혁 담론을 잘못 펼친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총선만 하더라도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유력한 야권 후보 중에 한 분이 결국적으로 이제 후보가 되시지는 않았지만 강력하게 후보로 부상되던 한 분이 의원 정수 줄여야 된다. 200석으로.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초단체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정당 정치와는 좀 어긋나는, 그리고 국회나 정당, 정치개혁과는 약간 좀, 다른 얘기를 굉장히 그게 매우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셔가지고 유권자들을 혼란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씨가 그렇게 했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깨놓고 얘기해요. 뭐 어떤 분이라고 그래. 예, 안철수 씨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새정치라는 이름을 부여한 그 정치인이 새정치의 내용은 의석수를 줄이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스포일러가 된 거죠. 새정치는 새정치 맞지. 좀 이상한 새정치라 그렇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새가 됐지. 예,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분위기가 좋아요. 정치학자들도요,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방해 요소가 있었지만 시민사회도 모두가 다 통일됐어요. 이제 사표 줄이고 비례성을 늘리는 것 없이는 정치개혁이 안 된다. 통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이제는 그것이 옳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서 일부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리고 오죽하면 선관위도 지금 그렇잖아요. 선관위까지. 그래서 이 입장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들어가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바뀔 거고 국민들은 정치개혁 그 자체는 굉장히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게 점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의당에서는 그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심상정 현 지금 당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제안을 해서 그게 이슈가 됐습니다만 저는 현행 300석에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의당도. 다만 어떤 전제가 있냐면 첫째 비례대표 줄이지 않는다. 늘리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 독일식 이른바 그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라는 전제가 분명하다면 정수 확대 뭐 저희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중앙선관위 안도 300석이잖아. 네. 아, 중앙선관위 안이 그냥 좋다니까. 예, 좋아요. 좋습니다. 제일 좋은 제도고. 내가 선관위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나는. 옛날에 그 선거하면서 규제도 많이 당해봤고 그리고 평소에 선관위가 하는 행태를 무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우리 선거도 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내가 중앙선관위가 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적극지지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오리라고 난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저는 중앙선관위 위원장 그 뽀뽀하고 싶어요. 아니 이번 안이 물론 따지면 여러 더 나은 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나마 우리나라 이 현실에서는 이 정도 중앙선관위까지 얘기 헌법에 나와 있는 기관인데 네. 이걸 중심으로 가도 괜찮다는. 네. 그러니까 저는 선관위가 200대 100을 냈을 때는 지역구를 어떻게 200으로 만들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것을 국민들한테도 공개하고 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도 공개해서 그럼 지역구를 200으로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 선거구 획정위가 얘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사실 보고요. 선관위 여야가 그에 준비됐는지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관위 그 자료에 보면은 그 대원칙이 1대1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구 비례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까지 통용되는 3대1을 너무 편차가 크다. 왜 어느 지역에 한 표가 나머지 지역에 3표와 같으냐. 이제 그래서 이제 2대1로 줄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구가 좀 줄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선관위는 완전 인구 정비례예요. 인구 정비례로다가 6개 원역으로 전체 선거구 수를 갖다 정하고 그러니까 1대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구를 200개까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줄이지 왜 못 줄여요? 다 가능한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그 농업 지역에서는 너무 지역구가 커지니까 예를 강원도 같은 경우는 뭐 200으로 하면 의원 수가 2개가 되거나 3개가 돼 버리면 우리 지역 대표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또 권역별 비례대표로서의 또 이 지역 보완 대표성이 기능이 보완 있죠. 기능이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역구로 아무리 조율을 해도 지역구에서 그럼 도시가 좀 많이 가져가고 농촌이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건데 그럼 농촌 지역이나 이 지역 권역별로 비례대표로 이걸 확실히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하든가 아니면 정당에서 그 지역분들을 좀 더 후보로 추천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본질적인 방법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려야 우리 넷이 앉아가지고 오케이 만장일치 그냥 뭐 중앙선관위 안대로 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현실에서 안 되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도 아니 있죠. 뭐 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나라가 왜 이 모양이겠어. 말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선 당장 이 현행 제도에서 압도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제1당과 제2당이 지금 사실상 현행 제도에서 누리는 기득권을 더 유지 강화하기로 내통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나는 내통했다고 봐요. 정부를 그렇게 합의한 거. 암묵적 내통을 했다고 봅니다. 아니 암묵적 내통은 겉으로 나타난 거고 뒤에 합의- 이제 밥 합의문을 먹고 술 썼는지는 먹으면서 모르겠습니다. 얘기로는 다 했지 이미 뭐 장사 루티라나.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이태호 사무처장을 모신 게 이제 시민단체들이 막 나서고 있는데 정치개혁 시민연대 네. 이 사태에 어떻게 지금 힘 좀 쓰시려고 그러는지. 글쎄요, 정의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가 지금 정치개혁 특위에서 지금 붙들어 놓고 있잖아. 정책에 특위에서 붙들어 놓고 심상정 의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그다음에 하여간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왕도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정치개혁 시민연대가 하고자 하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족 준비하면서 정치학자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정치학자들도 우리 의석수가 360석은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성이 대폭 강화되지 않으면 정치의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으로 가서 지역별로 왜 우리가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되는지, 왜 비례성을 강화해야 되는지, 왜 이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그 뭐라 그러니까 병목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득하면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유권자들이라면 얼마든지 의원 정수를 늘려서 정치기를 바꾸려고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또 이런 거예요. 그냥 여론조사를 해서 의석수 늘릴래 말래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죠. 합의회의 같은 게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유권자에게 드리고 오시기 전에 생각했던 것하고 다 들은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느냐. 그러면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한 유권자들이 어떻게 정치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인 통계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정치권에 제기한다든지 하려고. 근데 지금 우리 태호 처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뭐 같은 집 참여연대 출신이긴 한데 너무 지금 시민운동이 젠틀하고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총선이 이제 뭐 7개월 남아가지고 현행 제도를 더 악화시켜서 총선을 치르면 양당 이외에 정당의 존재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치학자들 설문조사도 하시고 또 국민들 설득도 중요한데 당장 새누리당 당대표실 찾아가서 김무성 대표 만나자 그래서 좀 따지고 안 되면 뭐 잠깐 점거라도 하고. 지금 시민단체 사주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좀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제가 만나자고 했는데 잘 안 만나주시는데. 아니 언제 물론 만나자고 해서 만날 때 만났으니까. 아니 당연히 그런 계획은 있죠. 저희가. 그럼 점거 계획이 있다고? 만날 계획이 있다고. 만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예, 저희는 항상 젠틀하게 만납니다. 예. 그 다음에 것은 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냥 뭐 여론만 만들고 있을 수는 없죠. 양 정당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압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이제 정치개혁 시민연대가 만들어지면 각 지역별로 해당 국회의원들을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압박 작업을 할 거고요. 전국 차원에서는 당연히 양당을 찾아가서 문제 제기를 할 거고, 제가 아까 위헌론 얘기 드리면서 저희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했지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적어도 지금 그대로 54대 뭐 256 그걸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10석이든 20석이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으로 안을 만들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압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 병행해서 이제 야당도 설득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야합하셨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야당은 아직 어정쩡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지는 말고 우리가 야당을 계속해서 설득해가지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문재인 대표가 대선에서 후보로서 공약한 바를 적어도 지키도록 노력하라고 계속 해야 되겠죠. 사실 그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아까 뭐 우리도 사실 300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합의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게 발표될 정도면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합의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이제 하나씩 까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전망이 밝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중앙선관위 안 같은 아주 획기적인 안도 나왔지만 선거제도 다소라도 개선되기보다는 현재의 최고 목표가 덜 개혁시키는 게 최고 목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절망감, 아무리 좋은 안이 있고 그게 올바르다 하더라도 저 기득권 세력들이 합의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결국 못 바꾸는 거 아니냐라는 그 좀 절망감들이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럴 때야말로 그 우공이산의 정신으로, 왜냐면은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국민들도 변한다고 보거든요. 아직도 그 뭐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뭔지, 왜 공정하게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지지하는 정당의 어떤 의석이 그대로 공장에 배분돼야 되는지, 지금 제도가 그렇게 왜 안 돼 있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모르고 그냥 듣는 얘기는 갑자기 선거 의원수 느린다 그러니까 그 보기 싫은 놈들 왜 느려야 되냐 뭐 이런 즉자적인 반발감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꾸준히 국민들에게 알려나간다는 그 노력을 갖다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야당도 훨씬 더 이제 집요하게 그 여러 가지 앞과 뒤가 다르고 대표와 또 일반 의원들의 어떤 생각이 다른 그런 점들을 갖다가 드러내서 계속 압박을 저는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뭐 시민사회단체니까 포괄적으로는 포함되는데, 저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라는 노동조합들 있죠. 저는 총파업 100번 하는 것보다 선거제도 좀 제대로 바꿔가지고 자기들을 갖다가 대변할 수 있는 또는 그런 얘기를 약자들 편에 설 수 있는 국회의원 더 만드는 게 훨씬 실리적으로도 이득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이렇게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도 보면은 100년 전에 이 선거제도 바꿀 때 보면은 주요 선거제도 개혁의 주체들은 누구였는가? 그런 선거제도가 바뀌고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야만 그나마 처지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노동자 서민들이 많이 그 뒷받침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도 저는 한 10년 총파업 안 해도 이거 하나 바꾸면은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노회찬 전 의원께서 제 편을 들어주시네요. 우리 단체 출신 박원석 의원은 뭐 센 거 없냐라는 식으로 저를 채근하셨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정의당도 이번에 의원 정수 늘리자고 얘기할 때 굉장히 겁나셨잖아요. 솔직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죠. 전화 많이 받으셨고. 시민단체야 뭐 겁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시민단체들 의견이 다양했어요. 의원 수 늘리는 거 지금 시기상조도 하는 단체들도 많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 정수에 관한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단체 전체 입장이 통일됐다는 겁니다. 이건 비례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반드시 늘려야 된다는 식으로 완전히 통일돼서 이 합의 수준이 굉장히 빠르게 들고 있다. 그래서 우공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몇 년 내에 이게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오르리라고 보고요. 이번에 스타트를 하고 그래서 계약을 막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각 정당이 이것에 대한 입장을 내걸게 하고 국민에게 정공법으로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들어가면 시작은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개혁 과제로 떠오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독일이 이 제도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많이 낮춰지고 사회 변화나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 세력이나 정치 사상이 국회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줌으로써 잘 된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 유권자들은 모르거든요. 그냥 제도 사이의 차이만 비교를 하지. 이렇게 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그러니까 독일식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얻게 된 국민의 이익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도 사실 정치가 바뀌어야 나아지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잖아. 우리는 지금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처음 본 사람을 믿느냐 길거리에서. 그게 0.4래요. 1점 만점에 0.4. 근데 국회의원을 믿느냐가 처음 본 사람 길거리에서 처음 본 사람보다 더 안 믿는 거야. 국회의원 0.26밖에 안 돼. 100점 만점에 길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 말을 믿는 게 40이면 국회의원 말 28이야 28. 시민단체는 40보다 높아. 옛날에 촛불 집회할 때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 믿는 사람 참 많았을 텐데.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나? 제 얘기는 뭔가면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정부 신뢰도가 뭐 최근 조사에도 OECD에서 34% 나왔잖아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한 게 34%인데 스위스 국민은 80%가 정부를 지지해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승용차가 하나 있는데 그 승용차의 신뢰도가 그 가족들이 자기 집에 있는 승용차 신뢰도가 80%야. 그 자주 타고 다녀. 근데 우리는 신뢰도가 낮아. 그래서 웬만하면 안 타. 그리고 꼭 필요할 때는 특별 렌트카를 불러. 우리 지금 뭐 검찰을 못 믿어가지고 늘 특검 부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틀린 거 아니냐 이거죠. 그 특별 렌트카가 종종 서버리잖아요. 그냥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면서 8.15 기념사에서 독일이 1990년대 유럽의 병자였다가 뭐 노동개혁하고 시장 유연화해갖고 다시 강국이 됐다. 이게 완전 틀린 얘기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미.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독일 선거제도 위력을 본 거는 사실 지난번 방송 때 제가 요슈카 피셔 별거 아니라고 디드리히 게인셔도 별거 아니라고 그 사람들 끼케야 7% 내외의 안정적 지지를 받는 정당을 만든 사람이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나 같으면 나도 그거 할 수 있다. 그 정도. 이렇게 큰 소리 뻥 쳤는데 사실은 독일에 제가 90년대 중반에 유학을 하면서 이렇게 본 건데 그때의 논쟁이 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하고 그 각종 환경 규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그걸 막 주장하고 나오는데 녹색당이에요. 근데 녹색당은 의석이 그때 42석밖에 안 돼. 전체 600석 그 연방의회에서 42석. 그게 아마 6%인가 얻어가지고 42석 가진 거예요. 지역구 한 석도 없었어요.
그 이제 대표도 아니고 대변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요시카 피셔예요. 예, 대변인이 대표예요. 근데 요시카 피셔가 1984년도에 처음으로 프랑크푸르트 주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거 아니에요. 운동하다가. 네. 그리고 운동화 빠개 신고 청바지 입고 가서 선서하는 사진이 유명합니다. 선서 얘기하니까 유시민 네. 의원 그러고 나서 생각이 백바지. 예,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제 피셔가 연방의회 의원이 됐고 이제 녹색당이 연방의회에 진출을 했는데 그때 이 녹색당이 주장한 대로 하면 산업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보수당에서 네. 김인년에서. 네. 그리고 3인당도 이 노동조합 지지를 받는 당이니까 노동조합도 일자리를 중시하지 환경을 중시하는 당이 아니에요. 네. 그때 요시카 피셔하고 또 그 여자분들 몇 분 있어요. 녹색당에는 맹장들이 다 국회의원들이었는데 연방의회에서 토론하는 걸 봤는데 20년 이렇게 하면 20년 후에는 거의 모든 일자리가 환경 분야에서 만들어질 거다. 신재생 에너지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거 본 게 1994년도예요. 사실일까? 정말 저렇게 될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저렇게 될까? 그 연설을 들으면서 제가 국회 토론하는 거. 근데 정말로요. 최근에 제가 독일 그 산업 데이터를 보니까 새로 생긴 일자리의 대부분이 환경하고 네. 신재생 에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번에 봄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들 뭐 하냐요? 중동 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메르켈이 발표한 게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즉 녹색 산업을 통해서 80만 개 만들겠다고 얘기해요.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녹색당이 겨우 5.7% 6% 득표를 해가지고 연방의회에 42석을 진출시켰고 저기서 저렇게 그 당시로선 터무니없어 보이는 주장들을 했고 그런데 다수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7% 정도의 시민들이 이걸 믿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의회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3인당하고 1998년도에 연정을 하기로 했잖아요. 슈레더 정부에서. 그러면서 그때 협약서를 보면 녹색당의 이 환경 공약을 대부분 슈레더가 받아줘가지고 그때부터 본격 드라이버가 걸려 탈원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독일 선거제도의 위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미래의 변화된 상황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제기되는데 우리 선거제도는 어떤 새로운 세력의 제안도 국회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제도고 독일 제도는 5% 이상의 국민들만 오케이 하는 아이디어면 다 국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이 정부 기능, 산업 정책, 이 모든 것의 역동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는 비약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선거제도가 잘못되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그 선거제도가 선거제도의 존립 이유 또는 선거제도를 변화시킬 때 그 목표는 어떻게 바꾸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어느 정치인들에게 어느 정당에게 유리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선거제도의 존립 이유는 국민을 위한 것이에요. 예. 저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아까 유 대표님 독일 얘기하셨지만 독일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민주노동당이 2004년도에 1인 2표제 도입 이후에 원내에 첫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13석 그리고 뭐 상당수가 비례대표였습니다. 8명이 비례대표. 10석. 예. 2명이 8 플러스 2. 예. 8 플러스 10석. 8명이 비례대표. 근데 그 뒤에 국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국회 의제가 바뀌었고 또 무상급식, 무상의료라는 당시에 사람들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던 의제가 지금 한국 사회 현실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선거제도가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가 아닌 1인 2표제에서 더 나아가서 그리고 이 표의 비례성을 그대로 보장하는 그런 선거제도였다면 한 30석 얻었을 거 아닙니까? 40석. 예, 그때 40석. 그러면은 예. 국회 교섭단체가 됐고 그렇죠. 예. 그때 만약에 노동당이 국회 교섭단체가 됐다면 민주노동당의 운명도 달라졌겠지만 한국 정치의 방향 전체가 달라졌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득표율대로 하면 정당 득표율대로 하면 40석이었어요. 39개 아니면 40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죠. 지금도 내년에 진보정당이 뭐 사력을 다해서 한 10% 정도의 지지율을 얻는데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기껏해야 비례 한 6석 얻을 거예요. 그렇죠. 현 의석수를 기준으로 볼 때. 근데 이게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피면은
30석 얻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 사회의 말하자면 발전의 방향, 운명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민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뭐 비단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나 또 산업이나 복지나 민생이나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전반에 이 잘못된 선거제도가 끼치는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서 사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노회찬 전 의원께서 그 도둑맞은 의석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내일 정치개혁 시민연대 발족할 때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난 총선을 예를 들어서 독일식이었을 때는 다른 진보 정당이나 군소 정당들이 몇 퍼센트를 더 얻을 수 있었냐. 그게 아니라 지금 선관위가 제기하거나 시민단체들은 2대 1이었을 때라 할지라도 얼마나 더 얻을 수 있었냐. 근데 지금 의석 분포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도대체 도둑맞은 의석이 어떻게 바뀐 거냐.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러고 제 생각에 정의당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알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좀 더 나은 제도였다면 정의당이 몇 석이나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독일 녹색당 예도 드셨지만 저도 우리 시민단체 사람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세상이 아주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빨리 변한다. 이거죠. 아까 그 20년 전에 예고했던 게 지금 현실화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 정말 놀랐어요. 제가 그 월스트리트에서 아큐파이 운동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련이 멸망한 게 20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소련이 다 망해가지고 뭐 자본주의가 다 승리한 줄 알았는데 20년 만에 월스트리트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싸울 때는 이게 세상에 어떻게 안 변하냐 그러는데 또 민심도 세상의 기운도 크게 바뀔 때는 또 빨리 바뀐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의지화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로 올렸으면 좋겠고 저희 시민사회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는 점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는 참 감사하고 지지하고 다만 좀 이 내년 선거 앞두고 적극적인 행동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데 뭐 정의당이 저도 평당원으로 있지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현행 선거제도는 6월 항쟁 승리의 토대 위에서 당시 1로 3김이라는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타협을 해서 만든 산물이거든요. 이 선거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국가의 악영향을 줄이라고는 당시에 누구도 예측 못했을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게 단순히 지역주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주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요구, 새로운 비전이 제도 정치 안으로 진입 못하게 막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가 망하겠다. 누구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아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미래에 국가와 정치와 정당들이 대처 못하도록 만들므로써 나라를 거의 망하게 만드는 제도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사실 녹색당 예를 들었지만 지금 유럽에서 정치적 상상력을 부여하는 게 뭐 해적당 같은 거, 그리고 청년당, 뭐 노인당,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지역 정당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상상력을 부여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이 해결하지 못했던 의지를 제기하고 그것이 제도화되는 과정이 지금 최근의 서구 민주주의 역사를 구성하는 것인데 지금 적어도 한반도 남단에 있는 이 꽉 막힌 정치 제도는 그런 점에서는 전혀 진화하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 점에서 이것은 깨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 사실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그렇게 뭐 지역주의에 매몰돼 있지 않아요, 사실은. 뭐 적정한 수준의 뭐 애양심이나 뭐 이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심각하게 지역주의에 우리 국민들이 휘말리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우리 국민들은 많이 극복한 지역주의를 붙들고 있는 게 이 선거제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선거제도와 정당들이 선거제도와 정당들이 그리고 또 그에 기생하는 정당들이 정치인들이 그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몰표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이 선거제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또 왜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정치가 제일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것 때문에. 낡은 정치 세력들을 제일 잘 보존시키는 게 그러니까 겨울에 모기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겨울이 된데도 모기가 집안에 막 웽웽거리고. 왜냐면 계속 모기한테 난방을 제공해. 그러니까 그게 현재 선거제도의 예. 문제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선거제도를 갖다가 고치지 않고서는 일어나고 있는 변화도 제대로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으로 따지면 구글이든 무슨 새로운 어떤 유행의 기업들이 뿌리를 못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 경제가 아니라 창조 정치가 왜 안 되느냐. 낡은 선거제도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노후 대비도 창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박근혜 대통령의 노후 보장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친박당을 만드는 거고 친박당이 국회 안에서 일정 지분을 가지고 항구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김무성 씨가 지금은 뭐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현직한테 잘못 보이면 현직 대통령이 누구 대통령 만들지는 못해도 못하게 할 수는 있다는 속설이 있는데 그래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딱 만에 하나 그럴 리도 없지만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 순간 딱 칼자루 바꿔지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참모들이 진짜 대통령 보좌를 잘못하는 거야. 대연정을 야당에 제안해서라도 이 선거제도를 독일식으로 바꿔야만 박근혜 대통령의 노후가 보장되는 건데 참 안타까워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떨려놨지 않습니까? 그렇지. 실제로 여당 내에서도 약간만 합리적인 사람들은 선거제도만 달라지면 여기 안 있는다. 나는 그러지. 여기 안 있을 그렇지.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박근혜 진영 내에서 이번 정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친박 계열 중에서도 약간 진지했던, 약간 보수가 합리화돼야 된다고 믿었던, 약간 지금은 전혀 완전 배제된. 지금은 멀박. 멀어진 멀박이죠. 박이라고. 예. 뭐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여든 야든 이 정치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고통받는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뭐 국민 여론 핑계 대고 이게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이것에 관심을 갖는 정치 세력들이 꽤 많을 거예요. 아니 그게 저희가 지난번에 이 방송하면서 친박들한테 얘기를 했거든. 대통령은 이거 안 들을 건데 진짜 그대들의 주군을 모시는 방법이 뭐냐. 그 아버지 상황 박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항구적으로 역사 속에 자리 잡으려면 친박당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선거제도를 독일식으로 고쳐야 된다. 이거를 빨리 메모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역설적으로 그래서 안 하는 걸 수 있겠죠. 제가 새누리당 어떤 의원하고 이 얘기를 토론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독일식 정당 명부제나 아니면 중대 선거구제 이런 게 되면 진보 정당들이 커지는 것도 문제인데 자기 관점에서는 현재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사이에 수많은 당이 생길 수 있다. 그렇지. 이게 자기들은 더 우려스럽다.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 못한다. 이런 솔직한 속내를 얘기하는 의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한 사람인 거지. 근데 확실히 지금 여당은 뭐 어떤 생각의 공통성을 가지고도 묶여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야권에 대한 두려움으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이 반공 사회에서는 예전에 일본 자민당이 그랬듯이 일종의 반공 연합 같은 것으로 묶여 있는 거라서 내용적으로는 너무 다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지금 선거제도에 대한 아집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나라 지킬 것은 다양성밖에 없어요. 그 다양성 중에 친박도 포함된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박혁거세 이후로 뭐 박씨 더불어 같이 사는데 박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살아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예, 여하튼 뭐 우리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게 단순히 이 정치 세력들, 정당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어떤 이해관계를 바로잡는 걸 넘어서서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조처가 아닌가 하는 게 우리 이야기의 기본적인 방향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태호 처장께서 우리 청취자들께 이 문제의 중요성 또는 필요성 또는 앞으로 추진 방법에 대해서 뭐 충분히 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리고 저 정치개혁 시민연대에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후원할지도 그것도 좀 안내 좀 해주시고. 예. 뭐 오늘 얘기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만은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뭐 복지다, 조세다, 아니면 가불 문제다, 경제 문제다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고통 문제가
정치가 안 바뀌어서 계속 지체되고 더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합의되고 있는 바는 정치를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좀 더 진보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영향력만큼이라도 적어도 구체적으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사표도 없어지고 비례성이 강화된 정치 제도여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큰 합의로 자리 잡혀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정치권이 요지부동인 것 같지만 조금 더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희 시민단체들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치개혁 시민연대는 전 광역별로 다 지역 정치개혁 시민연대를 꾸릴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모여서 이른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치를 바꿀 것인가 하는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개혁 토론회를 순회로 열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같이 해주시고 앞으로 이 비례성 높은 사표를 줄이는 정치 구조를 바꾸는데 같이 앞장서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좀 홈페이지 열려 있어요? 아직은 안 열렸는데요. 25일 발족하자마자 바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예. 8월 25일에 지금 내일 발족하는 내일이네요. 지금 이 방송 업로드 되고 나면 곧바로인데요. 검색해 보시고 정치개혁 시민연대 홈페이지 찾으셔가지고 참여하거나 후원하는 방법 자세히 검색해 보시고요. 잘 하시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는 시청료도 안 받잖아요. 저희 정치카페, 노유진의 정치카페는 시청료도 안 받아요. 개떡 같은 방송도 요새 시청료 꼬박꼬박 받는데 저희는 그거 안 받고 하고 다만 좀 귀찮더라도 광고 좀 들어주시는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에 시청료 내시기보다는 정치개혁 시민연대에 저희 시청료 대신 후원금도 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주실 거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 고맙습니다. 네, 안 해주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노유진의 정치카페 100분 토크 64회 방송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태호 소장님 고맙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